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주석에게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하며 다만 한미가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고 전제를 달았습니다. 청와대는 긍정적 평가를 내놨는데 남북 북미 회담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중국의 환대 속에 집권 6년 만에 국제무대에 전격 데뷔하며 은둔형 지도자 이미지를 벗게 됐습니다. 부인 이설주가 동행한 것은 정상국가 행보를 과시하기 위한 의도로 보입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당시 청와대의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첫 보고와 지시 시간이 모두 조작됐고 청와대에서 최순실 씨가 참석한 대책회의도 열렸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강원도 고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한 바람을 타고 번지며 임야 40만 제곱미터를 태우는 등 큰 피해를 냈습니다. 주민 1,300여 명이 한때 대피했고 일대 도로가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중국과 일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4년 전보다 크게 좋아졌지만 우리나라만 제자리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세먼지 대책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8일 수요일, 오늘은 특집 9시 뉴스로 북중 정상회담 관련 소식을 집중 보도합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주석과의 회담에서 한반도의 비핵화는 북한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다만 단계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북중 정상회담 소식은 북한과 중국이 오늘 동시에 발표했는데요. 중국은 김정은 위원장을 극진하게 예우했습니다. 첫 소식 베이징 김진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7년 만에 북중 정상회담. 중국 측에선 책사 왕우닝 상무위원 등 주요 외교 라인이, 북한에선 김영철 부위원장 등 핵심 인사들이 배석했습니다. 북중의 전통우를 강조하며 덕담을 나눈 후 시진핑 주석이 먼저 한반도 비핵화를 얘기했습니다. 시 주석은 올 들어 한반도 정세의 좋은 변화에 찬사를 보내며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목표 실현을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我们呼吁各方支持半岛北南双方改善关系，共同为劝和促谈做出切实努力。 이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은 김일성과 김정일 위원장 유훈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고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조치들이 실현된다면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단계적 조치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在这一进程中，我们希望同中方加强战略沟通，共同维护协商对话势头和半岛和平稳定。 북중 정상회담에서 밝힌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언급은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한국과 미국에게 먼저 카드를 던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진우입니다. 보신 것처럼 북중 정상회담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비핵화의 전제 조건으로 한국과 미국이 단계적 조치를 해야 한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입니다. 비핵화 단계별로 보상을 해줬지만 결국은 실패를 거듭했던 과거 여러 차례의 정책이 떠오르는데요. 우리와 미국은 이번에는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전개 과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박원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10년 전 북한은 북핵 6자 회담에서 합의된 비핵화를 실행하겠다며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영변 원자로 냉각탑을 폭파했습니다. 그 대가로 미국의 테러 지원국 지정 해제를 얻어냈지만 북한은 이듬해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2차 핵실험을 감행하며 비핵화 논의를 원점으로 되돌렸습니다. 과거 제네바 합의나 9.19 공동성명 같은 의미 있는 결과가 있었지만 북한은 단계마다 보상만 받아갔고 합의 파기는 되풀이됐습니다.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의 이번 단계적 조치 언급도 기존의 여러 단계로 쪼갠 비핵화론과 유사한 것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선 핵 폐기 후 보상 방침이 확고하고 우리 정부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일괄 타결하는 해법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북한의 조건들이 보다 강도 높게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하고 이 점에 있어서 미북 정상회담은 앞으로 쉽지 않은 과정을 맞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대북 특사단에 이어 시진핑 주석에게도 비핵화 뜻을 거듭 밝혔지만 정작 북한 매체 보도에서는 비핵화 언급을 찾아볼 수 없는 점도 석연치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뉴욕타임스가 영변에서 새 원자로 가동 정황이 위성에 포착됐다고 보도해 북한의 의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 청와대는 이번 회담을 사전에 통보받았다며 북중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문제가 거론된 점은 한미, 북미 정상회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내일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리고 양재츠 중국 정치국위원도 방문할 예정이어서 북한과 중국 각각으로부터 정상회담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들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하영 기자입니다. 중국과 북한 매체의 보도 10분 전인 오전 8시 22분 청와대는 문자 메시지로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사실을 출입기자단에 알렸습니다. 중국 정부가 김정은 위원장 방중 사실 발표를 미리 통지해왔다는 것으로 우리 정부의 첫 공식 확인이었습니다. 이어 오전 참모진 회의를 마치고 곧바로 춘추관을 찾은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방중 전에도 한중 고위급 채널을 통한 사전 통보가 있었다며 양국의 긴밀한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북중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는 선대의 유훈 등 발언을 볼 때 남북, 북미 정상회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내일 열리는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언급한 비핵화 단계적 조치 등에 대한 북측의 설명을 듣고 정상회담 의제를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내일 방한하는 양재츠 중국 정치국 위원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의 회동에 이어 모레는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해 북중 간 논의 내용을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반도의 비핵화 등의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도 한중 간의 협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청와대는 북중 정상회담 내용을 더 정확하게 파악한 뒤에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대응 기조를 정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정하연입니다. 북중 정상회담은 남북미 3자 구도로 흘러가던 북한 비핵화 논의에 중국 변수가 추가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번 회담이 비핵화 논의와 앞으로의 남북 북미 정상회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김영인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북핵 퍼즐 풀기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북핵 관련 당사국들은 이렇게 6나라인데요. 시작 단추는 북핵 문제 해결에 운전자를 자처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눌렀습니다. 그러자 김정은 위원장이 1월 1일 이 남북 관계를 개선해 보자며 호응해 왔습니다. 그리고 한 달 만에 남북은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이뤄내고 곧이어서 4월 남북 정상회담 개최까지 합의합니다. 여기에 미국은 5월 북미 정상회담 개최 카드를 더해서 속도를 내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완전한 북한의 비핵화를 강조하더니 국무장관과 안보보좌관을 대북 강경파로 교체하면서 파상 공세에 나섭니다. 3주간 잠행하던 김정은 위원장, 차이나 패싱, 즉 중국 소외론을 우려하던 시진핑 주석을 찾아가서 혈맹을 재확인합니다. 북핵 퍼즐 풀기 게임판은 이제 남북 미중 4자 구도로 커진 겁니다. 무역 전쟁 등 최근 이 미중 간의 대립은 북한 비핵화 논의를 어렵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3대 1의 구도로 완전한 북한의 핵 폐기를 몰아붙여야 하는데 중국이 미국을 겨냥하며 이 주도권을 잡으려 한다거나 아니면 북중 관계가 끈끈해지면 대북 공조에 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을 믿고 북한이 조건부 비핵화를 주장하면 남북 그리고 북미 회담 성공도 장담할 수만은 없습니다. 남북은 내일 정상회담 의제를 논의하는 고위급 회담을 열고 같은 날 중국은 북중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러 한국에 특별대표를 보냅니다. 다음 달에는 이용호 북한 외무상이 러시아도 방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핵 당사국들의 보폭이 예상을 뛰어넘어서 숨가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인입니다. 오늘 발표한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 행적 소식 살펴보고
북중 정상회담 소식은 잠시 뒤에 다시 전하겠습니다. 검찰이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첫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린 시각은 모두 조작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특히 대통령이 첫 보고를 받은 시점은 세월호가 이미 전복된 뒤라고 강조했습니다. 먼저 유호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당일 10시에 첫 보고를 받고 계속 상황을 체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이 이렇게 터졌다 하는 것을 보고받으면서 계속 그거를 체크를 하고 있었어요. 보고를 받아가면서. 이 해명은 거짓이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첫 보고 시각은 10시 20분쯤이었습니다. 평일 그 시간까지 박 전 대통령은 관저 침실에 있었습니다. 검찰은 안봉근 전 비서관이 여러 차례 부른 끝에 대통령이 침실에서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10시 17분 이전에 대통령에게 보고됐다고 조작하기 위해선 첫 보고 시간 조작이 필수였습니다. 10시 17분은 당시 청와대가 파악한 구조 골든타임의 마지노선이자 세월호 안에서 한 학생이 마지막 구조 문자를 보낸 시각입니다. 첫 단추부터 조작이다 보니 순차적인 조작 역시 필연적이었습니다. 처음 인명구조를 지시했다는 10시 15분.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박 전 대통령의 첫 지시 시각은 10시 22분이었습니다. 당시 청와대는 대통령 보고 시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구체적 보고 시간을 말씀드리면 10시 36분, 10시 40분, 10시 57분, 11시 20분. 20-30분 간격으로 11차례 보고했다는 게 통째로 거짓말이었습니다. 이메일을 모아 2차례 보고했던 게 전부로 드러났습니다. 거짓말과 조작은 지침 변경으로 정점을 찍습니다. 재난상황 컨트롤타워는 국가안보실이라는 지침을 안전행정부로 고친 겁니다. 책임 회피를 위해서였습니다. 검찰은 청와대 출입 기록과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이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국회 답변서 등에 대통령 보고와 지시 시간을 조작한 혐의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검찰의 조사 결과 최순실 씨는 세월호 참사 당일에 말 그대로 비선실세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급박한 재난 상황에서 최 씨를 찾았고 문고리 3인방은 최 씨를 통해서 수석 비서관들의 중대본 방문 건의를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홍성희 기자입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첫 일정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문이었습니다.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 지금요? 엉뚱했던 이 말은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오후 2시 15분 이영선 행정관이 모는 승합차가 청와대 관저 마당 앞에서 멈춰섭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A급 보안 손님 최순실 씨였습니다. 이어 관저에서 문고리 3인방과 함께 대책회의가 열립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문이 결정됐습니다. 간호장교와 미용사 외에 어떤 외부인 방문도 없었다는 해명도 거짓이었습니다. 감추고 싶은 무언가가 있었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최 씨의 청와대 방문은 예사로 있었고 그날 일정도 사전에 예정돼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바로 5인 회의입니다.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문고리 3인방은 일주일에 한 번꼴로 모였습니다. 이영선 전 행정관 차량의 이동 경로 때문에 그 꼬리가 밟혔습니다. 최 씨 측은 이에 대해 중대본 방문 등에 관여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첫 보고를 받고 4시간 가까이 침실 등 관저 내실에만 머문 박 전 대통령. 재난 앞에서 스스로 대처할 의지도 능력도 없었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입니다. KBS 뉴스 홍성입니다. 검찰의 조사를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참사를 알게 된 시각은 사고가 발생한 지 1시간 반 이상 지난 10시 20분쯤입니다. 첫 보고도 늦었지만 그 이후의 과정도 검찰의 설명대로라면 이해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당시 상황을 이세준 기자가 시간대별로 구성해봤습니다. 청와대의 첫 보고서 작성 시점은 오전 10시쯤. 지금 페이지 13장에서 한 50명 지금 승선을 시켰고요. 50명? 예, 그리고 헬기 편으로 해가지고 아까 6명을 해가지고 서다차도 방파제로 이동을 시켰습니다.
이때 세월호는 70도 가까이 기울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은 첫 보고서를 받은 직후 박 대통령이 전화를 받지 않자 안봉근 비서관에게 연결을 부탁합니다. 김 실장 등의 지시로 상황병이 보고서를 들고 달려갈 즈음 안전비서관도 차를 타고 관저로 향합니다. 그동안 승객의 마지막 메시지가 전송되고 세월호는 결국 100도 넘게 기울며 전복됩니다. 이 순간 상황병이 전달한 보고서는 관저 침실 앞 탁자에 올려졌을 뿐입니다. 침실 앞에 도착한 안봉근 비서관. 수차례 대통령을 불러 국가안보실장이 통화를 원한다고 하자 박 대통령은 그래요라고 답하고 김 실장에게 전화를 겁니다. 인명피해를 없게 하라는 최초의 지시를 내리지만 이때 이미 구조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김석균 해경청장에게 추가 지시를 한 게 10시 반. 이후 세월호는 뒤집힌 채 가라앉고 있었지만 오후 최순실 씨가 올 때까지 대통령의 별다른 지시는 없었습니다. 정무수석실이 정호성 비서관에게 11차례에 걸쳐 보낸 이메일 보고서도 한꺼번에 출력돼 최순실 씨 도착 전 그리고 저녁에 2차례에 대통령에게 전달됐을 뿐입니다. 박 대통령이 중대본을 방문한 뒤 관저로 돌아온 건 오후 6시. 세월호는 선수 일부만 남긴 채 바닷속으로 완전히 잠겼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떠들썩하던 2016년 11월. 당시 청와대는 이것이 팩트라며 홈페이지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을 올렸습니다. 첫 서면 보고를 받았다는 시각은 오전 10시.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를 보면 실제 첫 보고 시간은 10시 20분 이후로 20분 넘게 시간을 앞당겨 놨습니다.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에게 첫 지시를 했다는 10시 15분도 사실과 달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구조가 가능한 마지막 시간을 10시 17분으로 받기 때문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10시 17분 이전에 정상적 보고가 이루어진 것처럼 꾸몄다는 겁니다.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은 이른바 7시간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렇게 답변을 이어갔습니다. 김민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은 대통령 첫 보고 시각이 오전 10시였다는 주장을 끊임없이 이어갔습니다. 사고 사항을 추가로 확인하여 10시에 사고 개요 및 현장 사항을 대통령께 보고드렸습니다. 10시에는 사고 개요, 사고 선박 지원, 구조인원 현황 등을 포함하여 대통령께 최초 상황을 서면으로 보고하였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초 지시를 내렸다는 오전 10시 15분 통화. 검찰은 거짓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기억을 더듬어가지고 말씀드리는데 10시 15분에 대통령께서 저한테 전화하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 이후 박 전 대통령이 김장수 전 실장과 7차례 통화하며 실시간 보고를 받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7차례의 유선 통화라고 말씀하시는 게 맞겠고요. 예. 그중에 몇 번은 제가 보고를 드린 것도 있고 예. 또 몇 번은 대통령께서 저한테 전화를 하신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 때 해당 통화 기록을 증거로 제출하지도 않았습니다. 실시간 보고가 사실이라 해도 최순실 씨가 청와대에 들어올 때까지 박 전 대통령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관저 출입은 간호장교와 미용 담당자밖에 없었다고 말했지만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에 의하면 관저 근무자들이 얘기한 결과로는 외부에서 들어온 인원은 없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때도 최순실 씨는 검색 절차 없이 관저로 들어갔습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검찰 수사 결과를 놓고 참담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대통령이 골든타임이 넘어가도록 침실에서 나오지 않고 또 최순실 씨와 회의를 하고 나서 중대본을 방문하는 것에 대해 분노했습니다. 김준호 기자입니다. 그토록 알고 싶었던 세월호 7시간의 베일이 벗겨질까? 언론 보도를 지켜보는 세월호 유가족들 사이에는 한숨과 한식이 흐릅니다. 이거 다 잘못되거든요. 골든타임이 지나고 나서야 침실에서 이뤄졌다는 첫 보고. 가족들이 애타게 발을 구를 때도 대통령은 침몰 소식조차 몰랐습니다. 온 국민이 다 생중계로 보고 있었고 아이들은 이미 침몰이 되어 있었는데 그 시점을 가지고도 알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대통령이.
특히 최순실 씨가 참사 당일 청와대에 들어와 대책회의까지 했다는 부분은 유가족들에겐 황당한 대목입니다. 최순실 전 대통령이었구나. 내용이 너무 황당합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밝혀진 건데 유가족들은 첫 보고 이후 아무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등 여전히 밝힐 부분이 남았다고 말합니다. 보고 시각과 그다음에 조치한 시각과 이런 것들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대략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게 다 나온 게 아니거든 지금. 유가족들은 전담 수사팀까지 꾸려져 남은 의혹까지 모두 해소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몇 분 차이니까. 특별 열차를 타고 베이징역에 도착한 김정은 위원장. 국빈 숙소인 조어대 여장을 푼 뒤 중국 정치의 중심인 인민대회당으로 향했습니다. 북중 정상회담에 이어 환영 만찬이 이곳에서 열렸습니다. 다시 조어대로 돌아온 김 위원장은 과거 김일성, 김정일이 묵었던 방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이튿날에는 중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중관촌을 방문했는데 이곳 역시 2011년 김정일이 방문했던 장소입니다. 이어 황제 별궁이었던 조어대 양원제에서 환송 오찬에 참석하고 다시 특별 열차에 올랐습니다. 베일에 쌓였다 드러난 김정은 방중 일정의 의미를 베이징 강민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영접부터가 파격적이었습니다. 장관급인 숭타오 당 대외연락부장이 김정은의 특별 열차가 들어오는 단둥까지 나가 맞이했고 베이징역에서는 왕우닝 정치국 상무위원이 나왔습니다. 김정은이 베이징에 도착하자마자 시진핑 주석은 기다렸다는 듯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을 했고 공개행보를 꺼리는 김정은을 배려해 인민대회당 내에서 중국군 의장대 사열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어진 만찬도 성대했습니다. 习近平总书记和夫人彭丽媛为金正恩委员长和夫人李学主举行欢迎宴会，并共同观看文艺演出。 인민대회당에서 가장 호화롭기로 유명한 금색 대청에서 열린 만찬에는 시주석 부부는 물론 왕시산 국가부주석 등 실세 대부분이 참석했습니다. 숙소인 조어대에서도 가장 좋은 방인 18호각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다음날 오찬 때는 시주석이 직접 경례를 소개하는 모습이 포착됐고 김정은 부부가 돌아가는 길엔 시주석 부부가 직접 배웅에 나섰습니다. 베이징의 수많은 외신이 김정은 일행의 얼굴 한 번 못 봤을 정도로 중국 측의 의전과 경호는 철통 같았습니다. 형식적으로는 비공식 방문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국빈 방문 이상의 예우였다는 평가가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 이번 방중은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2012년 공식 집권한 이후 첫 외국 방문입니다. 외교 무대에 파격적으로 데뷔한 셈인데 다소 긴장된 표정이었지만 적극적인 태도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윤보미 기자입니다. 시진핑 주석과 나란히 서서 의장대 사열을 받는 김정은 위원장. 무표정한 얼굴과 딱딱한 걸음걸이에서 긴장한 기색이 드러나 보입니다. 지난 2012년 집권한 이래 6년 만에 첫 외국 방문. 외국 정상과의 회담 역시 처음으로 김 위원장에게는 이번 방중이 국제 외교 무대에 데뷔하는 자리인 셈입니다. 회담장에서 특유의 뿔테 안경을 쓰고 준비해온 문서를 읽는가 하면 시 주석의 발언을 적어가며 경청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습니다. 시종일관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 김정은. 이번 방중을 먼저 제안한 것도 북한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석근평 총석이 동지와 백리원 여사에게 중심으로 되는 사의를 표합니다. 이번에 우리의 전격적인 방문 제의를 쾌히 수락해 주시고 중국 측의 초청 형식으로 정상회담이 성사됐지만 먼저 손을 건넨 건 북한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판문점에서의 남북 정상회담과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습니다. 은둔형 지도자로 불려오던 김 위원장이 국제무대 데뷔전을 무사히 치러내며 정상 외교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KBS 뉴스 윤보미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중국 방문에서 부인 이설주와 동행했습니다.
처음 등장한 국제 외교 무대에 퍼스트레이디를 동반해 정상적인 지도자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임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환영 행사.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부인 이설주가 시진핑 주석 부부와 악수를 나눕니다. 환영 행사에 나온 중국 지도부들과도 일일이 악수를 합니다. 중국 과학원 방문과 이어진 국빈관 오찬까지 이설주는 자리를 바꿀 때마다 옷을 갈아입으며 모든 공식 일정을 함께했습니다. 북한 매체들도 이설주를 여사라 부르며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이설주 여사께서 타신 자동차 행렬은 21대 모토치클의 호의를 받으며 낚시터 국빈관으로 향했습니다. 북한의 퍼스트레이디로 남편과 함께 국제 외교 무대에 첫 데뷔를 한 셈입니다. 할아버지 김일성의 경우 드물게 부인을 외교 행사에 동반했지만 김정일 위원장의 경우 부인을 공개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의 중국 방문에 넷째 부인으로 알려진 김옥이 수행한 적은 있었지만 국방위원회 과장 자격이었습니다. 국제사회의 정상적인 지도자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차원에서 영부인 외교를 펼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설주는 이달 초 대북 특사단과의 만찬에도 동석한 적이 있어 남북과 북미 정상회담에도 김정은 위원장과 동행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이번 방중에는 최용해 부위원장 등 북한의 실세들이 총출동했습니다. 중국 측도 리커창 총리를 비롯한 주요 인사들이 대부분 참석했습니다. 최서희 기자입니다. 정상회담에 앞서 북중 정상이 상대국 인사들을 만나는 자리. 시진핑 주석이 최룡해, 박광호, 이수용, 김영철 부위원장 등을 맞이합니다. 고령의 김영남 위원과 동생 김여정을 제외하고 북한의 실세란 실세는 총 출동한 셈입니다. 이 가운데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은 시 주석과 구면입니다. 군 총정치국장이었던 지난 2013년 김정은 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해 시 주석을 면담했습니다. 역시 시 주석과 구면인 이수용 부위원장은 김 위원장의 스위스 유학 시절 후견인 역할을 맡았던 김 위원장의 측근입니다. 핵과 군축 분야를 담당하며 대미 협상에 참여해온 이용호 외무상은 대외 정책의 핵심 인물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엔 이수용, 김영철 부위원장과 이용호 외무상이 배석했습니다. 중국 측에선 왕후닝 상무위원 등이 배석했는데 정치국 상무위원이 정상회담에 참여한 건 이례적입니다. 만찬에는 중국을 이끄는 핵심 인사들이 대부분 참석했습니다. 리커창 총리를 비롯해 서열 2위로 통하는 왕치산 부주석, 양재츠 정치국원 등이 북한 인사들과 한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국제정세가 숨가쁘게 움직이는 이때 그 무게만큼 양국 요인들이 총출동한 역대급 회담이었습니다. KBS 뉴스 최서희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평소 비행기에 대한 관심이 각별했지만 이번 중국 방문에서는 열차를 이용했습니다. 안전 문제와 함께 국제사회의 제재를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최영윤 기자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비행기 조종석에 앉습니다. 직접 조종관을 잡고 비행기 운전까지 합니다. 현대 과학기술의 종합체인 비행기를 능숙하게 다루시는 우리 원수님을 우러러. 김 위원장은 평양공항을 신축하고 자신의 전용 활주로를 9개나 만드는 등 비행기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김정은 집권 이후 김여정 제1부부장의 남측 방문을 포함해 주요 인사들도 해외 방문 땐 대부분 항공편을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이번 중국 방문에서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마찬가지로 열차를 타고 갔습니다. 김정일은 지방 시찰은 물론 집권 기간 8차례 중국 방문을 모두 열차를 이용했습니다. 김정일이 사용했던 열차는 방탄시설 등 안전장치와 위성 항법 시스템 등 편의시설을 갖췄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때문에 비행기보다 선대부터 검증된 안전한 이동수단을 이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일성, 김정일과 같은 열차 방중을 통해 본인이 북한의 적자임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하는 퍼포먼스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로 북한에서 출발한 모든 항공기에 대한 검문 검색을 의무화했다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중국 시진핑 주석의 집권 이래 북중 관계는 내내 냉랭한 사이였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으로 본격적인 해빙기를 맞았는데요.
북중은 향후에도 자주 만날 것을 약속했습니다. 베이징 김민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회담머리에 한반도 정세의 중대 변화를 시 주석에게 즉시 알리는 게 당연한 도리라며 깍듯한 인사말을 했습니다. 从情义上和道义上，我也应该及时向习近平总书记同志当面通报情况。 연회석상에서는 북중의 친선은 북한의 전략적 선택이자 목숨처럼 귀한 숭고한 의무라면서 앞으로 자주 만나자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도 북중 우위는 양국 선대 지도자들이 만든 귀중한 재산이라며 초심으로 돌아가 관계를 장기적으로 발전시키자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거듭된 핵실험을 비판하며 대북 제재 강도를 높여온 중국과 시진핑의 특사조차 만나주지 않던 북한으로선 극적인 반전을 이룬 셈입니다. 시 주석은 김 위원장이 떠나는 날도 부부 동반으로 다과와 오찬을 하며 극진한 대접을 했습니다. 또 조대 국빈 간의 역사적 의미를 상기시키며 자주 다녀가 달라고도 말했습니다. 북중 관계의 해빙을 알리는 이번 정상회담으로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서 배제되지 않고 북한은 중국의 지지를 확보하는 등 북중 서로가 이득을 챙겼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북한과 중국의 정상회담과 관련해 각국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 연결에 반응 알아봅니다. 박유한 특파원, 북중 정상회담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백악관은 중국 정부로부터 사후에 브리핑을 받았고요. 중국 정부의 공식 발표 직후에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놨는데요. 북한과 중국의 정상회담 역시 대북 압박 전략의 결과라는 게 미국의 기본 입장입니다. 사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에서 최근의 상황 전개는 미국의 대북 최대 압박 전략이 북한과의 대화에 적합한 환경을 만들고 있다는 증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샌더스 대변인은 또 정례 브리핑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관련 최신 동향을 잘 파악하고 있고 북미 정상회담 준비도 계속 진전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도 북미 정상회담을 미국이 주도적으로 이끌고 가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트위터를 통해 김정은이 나와의 만남을 고대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시진핑 주석을 통해 전달받았다라고 밝혔는데요. 유감이지만 대북 제재와 압박은 유지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의 관심도 아주 큰데요. 특히 방중 사실을 처음 보도했던 블룸버그 통신의 분석이 눈에 띕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국이 북한 편으로 돌아왔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냈다는 겁니다. 또 중국의 역할이 회복되면서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북핵 6자 회담으로 복귀하는 길을 열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네, 이승철 특파원, 일본은 최근 북핵 문제 등의 국제 논의 과정에서 일본만 제외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전해지는데 이번에 일본 정부가 김정은 위원장 방중 정보를 파악하지 못했다고요? 네, 한반도를 둘러싼 주요국들 간의 변화의 흐름에 속도를 맞추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우선 일본 정부는 북중 정상회담 정보를 사전에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베 총리가 오늘 국회에 출석을 했는데요. 보도를 보고 북중 정상회담 사실을 알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대한 관심을 갖고 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베 총리, 고노 외상, 스가 관방장관 등 관계 관료들은 일제히 중국 측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일본 정부가 미국을 포함해서 누구로부터도 김정은 위원장 방중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듣지 못한 것인데 상당히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재팬 패싱 논란 더 커질 전망입니다. 그 때문인지 북한이 대화에 나선 것은 일본이 국제사회의 대북 압력을 이끌어낸 결과라는 역할론을 애써 강조하는 분위기입니다. 아베 총리가 다음 달 미국으로 건너가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일본이 납치 문제를 제기하는 등 재팬 패싱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전격적인 북중 정상회담으로 남북, 북미 정상회담에 쏠리는 관심도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어떤 기대와 바람을 갖고 있는지 국회의장실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를 우한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잘된 일이라고 보는 응답자는
85.8%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창한 한반도 운전자론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긍정 응답도 지난해 연말 조사 때보다 23%포인트 높아졌습니다.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국민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중단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습니다.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그리고 서해 NLL 긴장 해소를 꼽는 견해도 적지 않았습니다. 교류협력 과제로는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한 자유왕래 허용 그리고 철도 항만 연결 등이 골고루 나왔습니다. 이따른 정상회담 등 대화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국민 10명 중 7명가량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체제 안정을 보장하면 비핵화를 하겠다는 김정은 위원장 생각과 달리 비핵화가 먼저라는 견해도 40%에 이르렀습니다. 주한미군에 대해선 평화체제 이후에도 계속 주둔해야 한다는 의견이 69%로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의 실질적 합의 전망에 대해 진보와 보수 성향의 응답이 가장 엇갈렸고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중단 촉구에는 양쪽이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핵이나 미사일 도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면서 대화를 이어가야 국제사회의 지지도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국회의장실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이틀간 유무선 전화로 실시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 오늘 오전 강원도 고성군에서 난 산불이 11시간여 만에 간신히 불길이 잡혔습니다. 불이 강한 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번지면서 축구장 56개 정도의 엄청난 면적의 산림이 잿더미가 됐고 주민들도 긴급 대피해야 했습니다. 김보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산 곳곳에서 엄청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오늘 아침 6시 20분쯤 강원도 고성의 한 야산에서 난 불은 걷잡을 수 없이 번졌습니다. 바람 탓이었습니다. 불씨가 강한 바람을 타고 곳곳으로 이동하면서 말 아래까지 불이 확대됐습니다. 산불이 순식간에 커지면서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지금까지 산림 40만 제곱미터와 주택 등 건물 17동이 불에 탔습니다. 또 주민 1,300여 명이 한때 긴급 대피했고 고성 지역 7개 초중고등학교가 휴업하거나 단축 수업을 했습니다. 중요한 물건만 넣어서 다른 거 하나도 못 넣고 옷가지는 건 하나도 못 챙기고 그냥 중요한 물품만 여기다 짊어졌어요. 가스 충전소가 폭발할 수도 있어 이 일대 7번 국도가 오후 2시까지 통제되기도 했고 항구에 있던 어선들은 불을 피해 바다로 피하기도 했습니다. 헬기 40대와 인력 3천여 명이 집중 투입된 진화 작업으로 불이 난 지 11시간 만에 큰 불길은 잡혔습니다. 바람에 의해서 다시 재발하거나 그렇게 되면 다시 또 그 주불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잔불 정리를 민관, 군 전부 총력을 다해서 산림당국은 오늘 밤에도 잔불 정리와 뒷불 감시에 주력해 내일 오전까지 완전 진화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보람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과정에서 온갖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가 밝혔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당시 비서실장과 교육부 장관 등 20여 명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윤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또 하나의 국정농단 사건이다라는 게 7개월 동안 조사를 벌인 진상조사위 결론입니다.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청와대가 나서서 여당과 관변단체까지 동원해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겁니다. 특히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 등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체적인 지시를 직접 내린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비서실장 등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결정하고 추진했습니다. 교육부는 청와대 지시를 적극 실행에 옮겼습니다. 여론조작과 홍보비 유용, 반대학자에 대한 연구지원 배제 등 각종 불법 행위가 이어졌다고 진상조사위는 밝혔습니다. 특히 비밀 TF까지 만들어 편찬 기준 수정과 지필진 선정을 은밀히 추진했습니다. 편찬 기준에는 새마을 운동의 한계는 빠지고 의의가 추가됐고 남북의 평화모색 활동은 삭제되는 등 청와대 요구사항 21건 가운데 18건이 반영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무원법 위반이 인정된다고 하는 부분은
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요청하고 직권남용죄, 업무상 배임죄 이런 혐의 등이 있습니다. 진상조사위는 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기춘, 이병기 전 비서실장과 김상률 전 수석, 서남수, 황우여 전 교육부 장관 등 20여 명에 대한 수사 의뢰를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인터넷 언론사를 고소했던 정봉주 전 의원이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당일 방문한 적이 없다던 호텔에서 카드를 사용한 기록을 뒤늦게 발견했다는 건데요. 거짓 해명까지 더해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정 전 의원은 서울시장 출마를 철회하고 자연인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보도에 손서영 기자입니다. 여의도 렉싱턴 호텔룸에서이건 카페에서이건 레스토랑에서이건 레스토랑 룸이었든 간에 A씨를 만난 사실이 없고 성추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2011년 12월 23일 이 호텔에 간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던 정봉주 전 의원. 해당 사실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했던 고소를 어젯밤 돌연 취하했습니다. 당일 행적을 정리하던 중 자신이 호텔 카페에서 카드 결제한 내역을 확보했다며 지금까지의 해명이 잘못됐다고 시인했습니다. 정 전 의원은 호텔에 간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됐다면서도 이 사건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정 전 의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A씨는 자신이 당일 호텔에 있었다는 증거로 위치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폰 앱 기록을 공개했습니다. 성추행 의혹의 거짓 해명 논란까지 이어지자 정 전 의원은 서울시장 출마를 철회하고 자연인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고소 취하와 별개로 경찰 수사는 계속됩니다. 경찰은 예정했던 조사는 계속하고 언론사 측의 고소건에 대해 정 전 의원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수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미세먼지 하면 중국을 먼저 떠올리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최근 미세먼지 농도 변화를 보면 중국과 일본은 크게 줄어든 반면 한국만 제자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정훈 기상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990년대 국내 대기오염은 지금보다 훨씬 심했습니다. 대낮에도 스모그로 인한 연무 현상이 며칠째 계속되고 있어서 구름 위로 펼쳐진 파란 하늘과 그 아래에 뿌연 연무가 경계선을 이루며 이 무렵 70마이크로그램 안팎이던 서울의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지난해 44 마이크로그램까지 줄었습니다. 이웃나라 중국과 일본 역시 2000년대 초반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3국의 공기질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스모그로 악명 높던 중국이 가장 크게 개선됐습니다. 미국 시카고대 연구팀의 조사 결과 지난해 중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2013년에 비해 평균 32%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베이징이 35%, 산둥성 동부 옌타이는 46%나 줄었습니다. 중국의 배출량은 많이 감소하는 추세인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위성에서도 전반적인 감소는 지금 확실히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같은 기간 백령도 역시 농도가 24% 감소해 중국의 영향이 줄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 서울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20%가량 줄어든 일본 도쿄와도 대조적입니다. 중국이 점점 깨끗해질 테니까 그 영향은 줄어들겠지만 우리나라에서 배출되는 걸 줄이지 않고서는 농도가 안 줄어들 테고요. 전문가들은 국내 오염원을 줄일 수 있는 보다 강력한 선제적 대응과 함께 미세먼지 원인 규명을 위한 과학적인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요즘같이 미세먼지가 심한 때 황사 마스크는 외출 필수품이 됐는데요. 그런데 똑같은 황사 마스크인데도 어디에서 구입했느냐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라고 합니다. 같은 품질에 어디가 가장 저렴할까요? 오대성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소비자들에게 황사 마스크 구입 시 어떤 걸 고려하는지 물었습니다. 주로 하루에 하나씩 쓰는 것 같아요. 날마다 이거 지불하는 거면은 조금 부담이 안 될 수는 없죠. 맨날 먼지 이렇게 침투된 걸 맨날 낄 수는 없으니까 맨날 또 바꿔줘야 되고 비싸면 맨날 바꾸는데 부담이 많이 되니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대형마트와 편의점, 약국, 또 온라인 쇼핑몰에서 똑같은 황사 마스크가 얼마에 팔리는지 확인해봤습니다. 가장 싼 곳은 온라인 쇼핑몰이었습니다. 25개를 사면 개당 가격이 1,300원이었습니다.
대형마트가 개당 1,800원, 편의점은 2,200원이었습니다. 가장 비싼 곳은 약국으로 2,000원부터 최고 3,000원에 팔기도 했습니다. 한 시민단체의 조사 결과에서도 오프라인은 대형마트와 일반 슈퍼, 편의점, 약국의 순이었고 온라인은 소셜커머스, 대형마트몰, 홈쇼핑 등의 순으로 비쌌습니다. 급하게 필요하신 경우에는 소량을 마트에서 구매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사용량이 많을 경우에는 배송 기간 등을 이제 고려해서 좀 따져본 뒤에 인터넷으로 미리 구매해 두시는 것이. 또 온라인에서 황사 마스크를 대량 구매할 경우엔 유효 기간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서울, 강남 4구 등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지역에 대해 국세청이 추가 세무조사를 착수했습니다. 이른바 금수저 청약 논란이 불거진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 분양자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당첨만 되면 큰 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해서 로또 청약으로 불렸던 서울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 30살도 안 된 당첨자들이 속출하면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분양가만 최소 10억 원, 중도금 대출도 안 되는데 본인이 분양 대금을 감당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국세청이 투기와 불법 증여 가능성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국세청은 의심 사례를 통보받으면 자금 출처와 증여세 탈루 여부 등을 정밀 조사할 예정입니다. 앞서 4차례 세무조사에선 아들이 담보대출을 받고 엄마가 대신 갚아주거나 친척이 돈을 빌려준 것처럼 속이고 자녀에게 아파트를 사줘 증여세를 안 낸 사례가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부모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고가주택 취득에 대해서 국세청이 좀 더 투명하게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국세청은 서울 강남 4구 등 최근 가격 급등 지역의 부동산 매매자에 대한 추가 세무조사도 시작했습니다. 이번 조사 대상만 수백 명. 앞서 4차례에 걸쳐 세무조사 대상이 된 1,300여 명과는 별개입니다. 국세청은 부동산 매매를 이용한 탈세를 끝까지 추적하겠다는 방침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보험금을 노리고 신혼여행에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시신을 해외에서 화장해 사건이 미국에 빠질 뻔했지만 결국 덜미가 잡혔습니다. 보도에 최선중 기자입니다. 일본으로 신혼여행을 나선 부부. 당시 만 19살인 부인은 하지만 다음 날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남편 22살 A씨는 부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일본 경찰에 신고하고 현지에서 시신까지 화장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이 아이가 혼자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화장을 하고 이제 한국을. 이어 A씨는 신혼여행을 가는 공항에서 든 아내 명의의 1억 5천만 원짜리 여행자 보험금을 타려고 했습니다. 상의도 하고 내가 또 성산동인데 왜 나한테 지급이 안 되느냐. 경찰이 수사에 나선 건 A씨를 수상하게 여긴 보험사와 유족들의 신고. 일기장 등에서 범행 단서가 나왔고 사인이 니코틴 중독이라는 일본 경찰의 부검 결과가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해외여행을 가서 여자친구랑 절벽에서 살아야겠다는 그런 내용도 있었고요.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인을 통해 해외 사이트에서 구입한 니코틴 원액을 주사해 아내를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또 다른 여자친구를 같은 수법으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증거까지 나오면서 결국 구속됐습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서울 동부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오늘 두 번째로 방문 조사를 시도했지만 이 전 대통령 측의 거부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앞으로도 이 전 대통령을 계속 설득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가 비선 조직을 만들어 정부의 노동정책을 홍보하는 한편 노동계에 직간접적인 압력을 행사하거나 야당을 비판하는 등 여러 위법, 부당행위를 했었다는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단지에 폐비닐류 분리수거를 중단한다는 안내문이 붙고 있습니다. 이제 종량제 봉투에 비닐을 넣어 버리라는 건데요. 사정이 뭔지 최진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파트 현관 게시판에 분리수거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비닐류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달라는 내용입니다. 근처의 또 다른 아파트. 역시 비슷한 공고가 내걸렸습니다. 재활용품 수거업체가 비닐류 분리수거를 중단하겠다고 통보해왔기 때문입니다. 일반 쓰레기로 버리게 되면 봉투 사용에도 문제가 있고 부피 자체도 제법 있기 때문에 소각이라든지 매립하게 되면 환경오염에 크게 영향을 준다고 알고 있어서 재활용품 처리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분리수거된 폐비닐류는 이곳에서 선별 작업을 거쳐 고형 원료 등 재활용품을 만드는 공장으로 보내집니다. 하지만 음식물이 묻은 비닐에 이물질까지 섞여 들어오는 상황. 선별 작업이 어렵고 수익성도 떨어지면서 더는 분리수거를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깨끗한 물건이라고 가도 연료의 기준을 못 맞추는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 공장들이 사용을 못하게 되는 그런 사태가 지금 만들어져 있거든요. 당장 다음 주부터 주민들의 불편과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상황. 재활용품 처리 문제는